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자산 운용사 13강 부동산 관련 상품 18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어림셈법하고 요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수익률법이 있는데 요 수익률법은 요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 수익률법은 투자 금액 중에 요 소득이, 요 예상 소득이 연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비율을 말합니다. 자, 만약에 투자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라 할 때 연간 예상 소득이 만약에 2억이면 자,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곱하기 100을 하죠. 하면 자, 이는 수익률이 20%다. 이렇게 구하는 법이 수익률법이다. 이 말입니다.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요 성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수법은 요 수익률과 요 역수, 분모와 분자를 바꿔냅니다. 그래서 요 성수법은 투자 금액이 분자에 갑니다. 가고 그 다음 연간 소득이 분모에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 금액이 10억이고 그 다음 연간 소득이 2억이라면 요거는 얼마 되죠? 요거는 말 그대로 5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이 뜻은 연간 소득이 만약에 2억씩 번다 가정한다면 투자 금액이 10억이라면 요 투자 금액 10억을 가지고 10억을 연간 2억으로 회수하는데 5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성수법은 말 그대로 투자 자금의 회수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 투자 만약에 연간 소득이 5억이라 생각해 보세요. 5억이면 연간 소득 5억으로 10억을 회수하는 데는 2년 걸립니다. 2가 됩니다. 그래서 성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고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과 성수는 역수이기 때문에 요 성수법은 투자자금 회수기이기 때문에 짧은 것이 좋습니다. 짧을수록 유리하다. 짧을수록 좋다 이 말입니다. 좋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수법을 활용할 때는 저 성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주로 순소득 성수를 말합니다. 성수를 가지고 순소득 성수를 가지고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을 측정하는 보통 이게 일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 없이 보통 우리가 성수를 하면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라 하면 요 순소득 성수를 말합니다. 요 순소득 성수는 투자 금액을 순영업소득으로 회수한 데 걸린 기간을 말합니다. 자, 한번 봐주죠. 그러면 결국 성수가 길다 하는 말은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길다 이 뜻이고 성수가 값이 작다 말은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짧다 이 말입니다. 자, 보죠. 자, 18번 어림셈법. 어림셈법에 들어가는 게 이게 어림셈법입니다. 자, 성수법과 수익률법을 어림셈법이라 하는데 여기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림셈법은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 분석 기법이다. 앞전에 제가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한 할인기법에는 4가지가 있댔습니다. 그 4가지에 보면 우리가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의 3가지 앞에 순현가법 또는 순현재가치법 그 다음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 수익성 지수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한 개 더 현가 회수기한법 해서 4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수법이나 수익률법은 그 4가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거는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어림셈법은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처분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주로 이거는 우리가 예상소득을 보는 겁니다. 자, 순소득 성수와 종합자본 환율 가리는 역수관계가 성립한다. 요걸 우리가 요걸 역수로 하면 투자 금액이 분모에 오고 순영업소득이 분자에 가면 이게 종합자본 환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순소득 성수가 크면 클수록 자본의 회수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어집니다. 왜 길어집니까? 앞에 이야기했지만 요 성수는
투자 자금의 회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가 값이 크다는 말은 투자 자금의 회수 기간이 길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길어진다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비율 분수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이 비율 분수법도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볼 때 이 비율 분수법 보면은, 시험에 보면은 제일 먼저 요 보면은 요 대부 비율 보입니다. 대부 비율. 요 대부 비율 같은 말로 우리가 융자 비율이다 쓰기도 합니다. 융자 비율이다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10억입니다.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부 받은 금액이, 대부 융자 받은 금액이 만약에 6억이라면 대부 비율은 자, 곱하기 비율은 다 100이죠. 대부 비율은 60% 됩니다. 융자 비율이 60%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 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인데, 부채 비율은, 자, 자기 자본 중, 지분이죠. 자기 자본 중, 말 그대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부채가 곧 요 대부금이 부채죠. 자, 만약에 이 경우라면은, 지금, 자, 부채가 6억이니까, 10억 중에서 자기 돈이 4억이 들어갔겠죠. 그럼 부채비율 얼마 되죠? 자, 4일은 4, 4, 5, 20. 자, 1.5, 즉 150%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대부비율이 크면 클수록 이게 만약에 8억이었다면 자기 돈이 얼마요? 2억이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400% 되죠. 그래서 대부비율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도 커져갑니다. 자,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대부금이 곧 이게 부채잖아요. 빌린 돈이니까 부채이기 때문에, 그래서 1항은 대부 비율이 크면 클수록 부채 비율은 급격히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원리금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면은 한 개 더 보니까 자, 부채 감당률이 있습니다. 부채 감당률은 요 순영업 소득을 가지고 업소득으로 요 부채 원리금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자, 부채 원리금 상환액. 제가 부채 원리금을 앞전에 제가 부채 서비스 X가 됐습니다. 만약에 부채 원리금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1000을 가정해 보세요. 1000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연간입니다. 연간. 만약에 자, 순영업 소득이 만약에 3000이고 만약에 순영업 소득이 1000이고 만약에 요 순영업 소득이 만약에 200이라 가정해 봅시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200이라 가정합시다. 200이라 가정한다면 요 경우는 부채 감당률은 자, 3000 나누기 1000 하면 3이죠. 즉 결국 이 말은 자, 올해 연간 순영업 소득으로 연간 부채 서비스액 1000원을 3번 갚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부채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경우는 1이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이란 말은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원리금을 한 바퀴 갚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현재 해보면은 0.2가 됩니다. 0.2가 되면은 이는 자, 순영업 소득이 부채 원리금의 0.2, 20%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1 뭐가 되면 미만이 되면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원리금조차 갚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자, 받아야 되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 미만이 되면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원리금조차 갚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거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봐주시고. 자, 1항 됐고 2항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원리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가의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자, 됐고 부채 감당률이 1 이상이면 이쪽이죠. 1 이상이면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원리금을 갚고도 잔액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1 미만이 되면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조차
갚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자 1 이상이면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잔액이 있는 거고, 그럼 이거는 없음을 의미했으니까 1 이상이 아니라 1 미만이면 하고 고쳐야 되겠죠. 1 미만이면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래 되고요. 비율분석법은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사용지표에 따라서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느냐, 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부 비율을 이용하느냐, 부채 비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에 대한 해설을 써놨고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 내용도 뒤에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기서 투자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계됩니다. 그래서 봐주셔야 되고, 자 20번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소로 볼 수 없는 것 해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이다, 또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도 하죠. 좀 참고하세요. 자, 부동산 가격 또는 같은 말로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 다 했습니다. 자, 보통 요 요인에는 보통 보면은 흔히 우리가 뭐요? 보통 이게 가격 발생의 3요인이다. 또 3발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다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유용성이 있습니다. 유용성이 있습니다. 요 유용성 같은 말로 효용성 쓰기도 합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요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만큼 뭐요? 만족을 시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자, 만족을 충족시키는 능력 말합니다. 만족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자체는 주로 우리가 말 그대로 수요에 관계된 요인이 됩니다. 수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우리가 유효성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비쌉니다. 그래서 고가 품이다 이 말입니다. 품이다 보니까 요 부동산을 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유효 수요를 하는데, 요 유효 수요는 말 그대로 자 내가 부동산을 사겠다 하는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을 동시에 갖춘 수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유효 수요는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이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도 결국 뭐예요? 수요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한 개 더가 보면 이제 뭐예요? 상대적 희소성이 있습니다. 상대적 희소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요 대비 공급이 얼마만큼 귀하냐 하는 겁니다. 이건 수요 대비 공급이에요. 수요 대비 공급의 뭐예요? 자, 부족을 의미합니다. 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격 발생 요인에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즉 우리가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뭐요? 가격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존재하지 아니하면 가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즉 예를 들면 이 시장이라 하는 것은, 가격이 발생되는 시장이라 하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아무리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더라도 공급 물량이 없으면 시장에서 매매될 리가 없죠. 또 공급자가 물건을 아무리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면 시장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구성하는 요 요인들이 모두 동시에 충족될 때 가격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격뿐 아니라 임대료, 임료도 뭐요? 가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뿐 아니라 이 가격은 뭐요? 교환 대가고, 요 임료는 내가 다음에 부동산을 빌려 쓰는 거니까 요 임료는 용익 대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가격뿐 아니라 임료도 가격으로 뭐요? 포함시켜 지급하기도 한다는 것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죠. 자, 21번 부동산 가격 발생의 3요소에는 효용성과 유용성 같은 말이죠. 수요 결정 요인, 그 다음 유효 수요,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을 갖춘 뭐요? 수요, 그 다음 상대 희소성, 요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가격 발생의 3요소 중에서 둘 이상만, 둘이 아니죠. 둘이 아니라 뭐요?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만 부존재해도 가격은 발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둘 이상이 아니라 모두 충족되어야 가격이 발생한다 이래 됩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교환 대가인 가격뿐만 아니라 용익 대가인 임료로도 표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거래 당사자의 개인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이게 뭐예요? 고가나 저가로 매매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개인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하는 말입니다. 자, 특히 부동 같은 경우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자, 이 부동산을 내놓더라도 잘 안 팔립니다. 안 팔릴 때 팔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은 빠르게 현금화 시키려면 금매 등을 통해서 재가보다 싸게 팔기 마련입니다. 이때 재가보다 싸게 팔리는 이런 것들을 뭘 한다고요? 자, 이걸 보통 우리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사례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경매로 싸게 팔린 것, 금매로 싸게 팔린 것, 또 친지와의 거래 등으로 뭐 싸거나 비싸게 팔리는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팔린 이런 사례를 다 통째로 뭐요?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사례라고 씁니다. 자, 되고요. 한번 보시고 22번 부동산 가격 원칙과 관련된 근거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크게 좀 봐야 될 것은 사실은 요 세 가지는 네 가지는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말만 보면 되겠는데 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한번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요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하는 이런 요인들을 다 우리가 뭐요? 총 전반적으로 다 모아놓은 게 가격의 재원칙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을 보면 22번 보면 자, 지금 현재 부동산의 요 가격 흐름 보면 전에 가격 요 흐름을 보면 자, 예전에 시간이 쭉 흘러가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기도 하고 또 계속 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게 가격 흐름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가격을 이때 본 시점과 이때 본 시점과 이때 본 시점은 다 달라집니다. 가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꾸준히 변동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예요? 이걸 변동의 원칙이라 씁니다. 변동의 원칙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가격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평가 날짜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요 가격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1년 뭐 1월 날 가격이 있다. 이때 이건 또 2012년 1월 날 가격이 있다. 또 이 가격은 14년 1월 가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때마다 가격이 정한 요 날짜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때 요 금액 자체가 얼마 있는가? 저는 요 자체를 우리는 보통 기준 시점이라 씁니다. 기준 시점. 그 가격을 산정한 요 기준 시점이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가사들은 가격을 제시할 때 요 기준 시점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변동의 원칙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평가사가 부동산의 가치 등을 산정할 때는 기준 시점을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면 답은 변동의 원칙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가격은 변동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보면 자 봐야 될 것은 자 지금 현재 내가 요 지역을 한번 봅니다. 요 지역을 한번 봅니다. 요 지역을 쫙 볼 때 요 지역을 볼 때 요 지역에 한번 주거지역이라고 한번 봅시다. 주거지역을 합시다. 요 주거지역에 볼 때 자, 요 지역이 과연 주거지역으로서 얼마만큼 자, 기능이 좋은가를 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요 주거지역이 쭉 있을 때, 요 주거지역에 만약에 여기에 공원이 들어온다. 공원이 있다면은 요 주택의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주거지의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장이 있다면, 쓰레기장은 악취 등이 발생하죠. 악취 발생하기 때문에 또 공장 이런 것들, 신발 공장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뭐요? 이건 오히려 주택의 가치를 다운시킵니다. 이때 쓰레장이나 신발 공장이 있음으로써 요 지역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경제적 감가를 합니다. 경제적 감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싸고 있는 요 외부 지역을 보면서 요 지역의 외부 요건을 보면서 요 지역이 과연 주거지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적합의 원칙이라 합니다. 적합의 원칙이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합 원칙은 봐도 됩니다. 특히 이때 요 주택 가치가 올라가는 요인이 외부에 이런 좋은 요인이 있음으로써 주택 가치가 올라갈 때 이를 보통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다 씁니다. 같이 올라가는 정의 외부 효과다. 또 쓰레당 등이 있으면서 주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외부에서 주택 가치를 다운시키기 때문에 이는 부의 외부 효과다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요 지역의 전반적인 용도 지역이 가치가 올라가느냐 낮아지느냐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게 뭐다? 이게 적합의 분석이다 이 말입니다. 적합의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우리가 건물의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에 있습니다. 만약 여기 자체가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7층으로 만약에 구성된 이런 건물이라면 요 7층 안에 있는 각각의 뭐 한다고요? 층고라든지 요 내부에 있는 구성 부분들을 봅니다. 과연 요 속에 우리가 보니까 7층 건물 같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없는가?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크면 엘리베이터 수도 적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구성 항목과 적정 수를 분석해 봅니다. 적정한 수를 분석해 가지고 적정한 좋지만 여기에 미달한다면 이 주택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가치가 다운될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든지 화장실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펴보는 이게 뭐다? 균형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균형의 원칙이다. 이때 상대적으로 이런 구성 항목이 없거나 또는 적정수에 미달하면은 상대적으로 요 건물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기능적 감가라고 부릅니다. 감가라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없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제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한다는 거죠. 이게 추가 투자라는 거죠. 투자를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생산비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1억짜리를 여기다 설치한다면 1억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하나가 전체 7층에 각 층마다 가치를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생산비 즉 1억 요 합으로 부동산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 추가 설치한 요 구성물이 전체 부동산의 기여도의 합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결정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보통 기여의 원칙이라 합니다. 기여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하나가 1억에 투입된 생산비를 구성한다 해서 1억만큼 부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여의 원칙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 자, 네 번째 참고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대치 원칙 이게 네 번째죠. 기여 원칙이 네 번째. 한 또 보면 참고적으로 우리 다섯 번째 또 보면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치는 요 부동산뿐 아니라 요 부동산과 대체 관계가 있는 다른 부동산의 가격에 의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결정됩니다. 이를 보통 우리는 대체 원칙이다. 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대체 관계가 뭐예요? 서로 유사한 부동산.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들끼리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부동산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발생한다. 이게 뭐다? 대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뒤에 가면은 이러한
대체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보면서 결정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봐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노는 게 요 뭐예요? 이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입니다. 적합의 원칙과 요 균형의 원칙. 요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봐둬야 됩니다. 그래서 적합 원칙은 주로 주변 지역을 보면서 보는 겁니다. 그럼 주변 지역을 보면서 하는 거고, 균형의 원칙은 요 부동산의 뭐예요? 내부 구성 부분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주변에 있는 특히 대상 부동산의 외부 여건을 보는 겁니다. 외부 여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적합 원칙은 이것을 보면서 앞에 기능적 감가를 계산합니다. 경제적 감가를 계산합니다. 경제적 감가를 계산하는데, 균형의 원칙은 건물 내부의 구성 부분을 보면서 주로 기능적 감가를 계산합니다. 뒤에 가면 적합 원칙은 요 지역을 보는 거니까 지역 분석과 관계되고, 이건 주로 부동산 내부를 보는 거니까 주로는 개별 분석과 관계됩니다. 시험 치면은 요 적합 원칙을 내면서 건물의 내부 구성 부분, 기능적 감가 이들 한번 틀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죠. 자, 22번. 부동산 가격 원칙과 관련된 요 근거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적합의 원칙은 주변 지역의 기능적입니까? 경제적 감가입니까? 경제적 감가를 판단할 때 유용합니다. 우리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 관계됩니다. 그래서 기능적이 아니라 경제적 감가를 판단할 때 유용하다 해야 되겠죠. 경제적 감가. 답은 1번이 틀렸죠.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을 놓으면 뭐다? 기준 시점만 놓으면이 뭐다? 변동의 원칙. 한번 봐주셔야 되죠.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한다 이 말입니다.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의 배합. 그러니까 건물 내부에 있는 구성 요소들, 하나에 붙어 있는 내부 요소들,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몇 개가 적정하냐, 미달이냐 충분하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배합,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요 균형의 원칙, 요거죠. 균형의 원칙. 그 다음, 자, 기여의 원칙에 의하면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 합이 아니고, 요 각각 구성 부분들이 기여도의 합, 요 기여도의 합이 뭐예요? 자, 전체 부동산 가치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정답은 1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앞에 제가 했지만 특히 적합과 균형의 원칙 요 위주로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고요. 그래서 제가 총 10가지를 쭉 써놨는데 요 중에서 특히 요 2가지는 잘 봐주셔야 됩니다. 또 추가 본다면은 한 개 더 대체의 원칙하고 변동의 원칙하고 요 기여의 원칙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해설에 2번, 2항 변동의 원칙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적합 원칙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기회 원칙 좀 받으시고, 그 다음 7번 균형의 원칙 좀 받으시고, 그 다음 9번 대체 원칙 좀 받으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23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그 박스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자, 23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평가사가, 자, 요 대상 부동산 한번 평가를 해보려 합니다. 평가를 해보려 할 때,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요 지역이 있으면, 요 지역 분석을 해봅니다. 주로 요 지역은 주로 인근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 요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요 지역의 평균적 상황,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분석을 합니다. 평균적 분석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에서 요 지역의 가장 일반적인 용도가 뭔가, 또 평균적인 용도가 뭐며, 또 평균적인 가격이 얼마인가 알아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보는 것을 이때 평균적인, 보통 우리가 이 이용을 알아보는 것, 용도를 알아보는 것, 평균 용도가 뭔가,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주거 지역인가, 평균적으로 상업 지역인가, 공업 지역인가, 이걸 알아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일반적인 용도를 알아봅니다. 먼저 이 용도를 우리가 보통 표준적 이용이라 합니다. 이용이라 하고, 그 평균적인 용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 지역의 또 평균적인 가격을 알아봅니다. 즉 가치를 알아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할 때 가격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가격 수준. 그래서 이거는 요 지역의 전반적인 평균적인 용도와 평균 가격을 말합니다. 자, 이걸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속한 한 개 한 개 부동산을 또 살펴보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보통 뒤에 가면은 한 개 속한 이런 부동산 알아보는 이것을 보통 우리가 개별 분석이라 합니다. 그래서 개별 분석에서는 하나하나 부동산 알아보는데 요 편적에 나온 요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판정합니다. 판정하고 이때 최유용은 장래 요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말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요 가격 순을 보고 요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판정합니다. 자, 이걸 알아보는 것이 뭐다? 개별 분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 분석의 자료를 가지고 뒤에 가면 결국 개별 분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도면 이거는 뭐다? 개별 분석이고 최용 판정 구체적 가격입니다. 근데 지역 분석은 요 지역의 인근 지역의 일반적이고 평균적 이용을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평균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바꾸면 틀립니다. 시험에 요걸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 자, 23번. 자,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의 전체적 일반적 상황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즉, 평균적인 그런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전체적, 일반적, 평균적. 그 다음, 지역 분석에서 산정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개별 분석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체적이라면, 요거는 한 개 한 개 부동산마다 보는 거니까, 요 지역을 구성하는 한 개 한 개마다 보는 거니까, 이는 좀 부분적으로 보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요 자료를 가지고 요걸 하기 때문에, 요게 먼저 이루어지고, 요게 후에 이루어진다. 이게 먼저 선행되고, 요게 후행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게 먼저 요게 다음에 후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음, 자,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판정한다. 대상 부동산의 최유용을 판정한다. 지역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지역 분석이 아니라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4부에 틀렸습니다. 지역 분석에서는 요 인근 지역의 평균적 가격인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었네, 그죠? 답은 4부에 된다. 그래서 이는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것은 지역 분석이 아니라 뭐가 된다? 이는 말 그대로 이는요 지역 분석이 아니라 이건 개별 분석이 됩니다. 자, 한번 봐두시고 다음 24번 부동산 감정평가에 3방식이 나왔네요. 3방식이 나왔습니다. 자, 뒷부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요 감정평가를 할 때 이건 간단하게 해가지고 보세요. 평가를 할 때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한 장 넘기시면 그 보면 원가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비교 방식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수입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때 원가 방식은 원가 방식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우리가 비교 방식이 있고 세 번째 수입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원가 방식은 주로 말 그대로 건축비, 요 건물을 짓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 하는 요 건축비에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건축비에다가 마진을 얹어갖고 가격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건축비니까 비용성에 착안해가지고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구한 가격을 우리 보통 여기서는 복선 가격이다 있습니다. 복선 가격이다 쓰고 이때 구한 임료를 여기서 우리가 보통 적산임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원가 방식은 보통 생산비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보통 요 원가 방식은 특히 요 비용을 구할 때 쓰는 요 개념은 건축업자가 주로 이걸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럼 건축업자는 주로 건물 등의 공급자죠. 그래서 요때 구한 요런 가격의 성질은 주로 공급자 가격성이다 이런 겁니다. 즉 보통 이거는 건축업자가 보통
건물의 건축업자, 보통 건축업자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구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즉 건축업자는 공급자죠.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주로 이런 것은 보통 어디에요? 보통 우리가 자 건물이 가능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물 등에 유용합니다. 건물 등에 유용합니다. 자, 근데 요 비교 방식은 A 부동산과 B 부동산을 비교하면서 구해내는 겁니다. 주로 이건 보통 우리가 주로 중개업자가 많이 하는 겁니다. 저 땅이 요만큼 팔렸으니까 저 땅과 비교 큰데 요 땅도 얼마 되겠다 이런 겁니다. 저 땅이 일주 전에 얼마 팔렸으니까 요 땅 얼마 되겠다 이렇게 파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비교 방식은 중개업자들이 많이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매매된 사례를 기초 두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에서 판다면 얼마 되겠는가 하는 시장성의 바탕을 두고 구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구하는 가격은 첫째 구하는 가격은 자 구하는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요 구하는 법은 보통 이때 요 복선을 구하는 법 이걸 원가법이라 합니다. 원가법이라 하고 이때 적산을 구하는 법 이거는 적산법이라 합니다. 이 뜻입니다. 구하는 법을 자 요때 구하는 가격은 보통 우리가 비준 가격 요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쓰는 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자 토지 가격도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했습니다. 지가 기준법이다 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료를 구하는 법은 이는 비준 임료라 씁니다. 임료라고 씁니다. 요때 푸는 법은 이거는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이 쓰고 있습니다. 사례 비교법이다 씁니다. 그 이건 주로 우리가 시장성이 있는 부동산에 유용합니다. 즉 시장에서 매매되는 시장성 있는 부동산에 유용합니다. 그 다음 수입 방식은 말 그대로 이는요 수익성에 차가 내는 겁니다. 즉 이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하는 수익성에 바탕을 둔 건데 이때 수익성에 의해서 푸는 요 가격을 보통 우리는 수익 가격이다 있습니다. 요 보통 푸는 법을 수익 환원법이다 있습니다. 수익 환원법이다. 환원법이다 이렇게 쓰고 이때 임료를 구하는 법을 이걸 임료는 수익 임료다 씁니다. 임료다 쓰는데 이걸 푸는 법을 우리가 수익 분석법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익 분석법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안 봐두고 그래서 요거는 주로 수익 착안한 건데 이거는 주로 이때 푼 요 가격은 주로 우리가 이거는요 시장 가격의 성질입니다. 시장에서 판단 이만큼 되겠다 이 말이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수익성의 바탕을 두는데 주로 앞에 설명했던 이건 주로 투자론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투자론은 부동산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비대 이익이 얼마쯤 되겠다 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수요자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수익 방식은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요 숫자. 수익자나 숫자가 들어갑니다. 수익성, 수익. 그죠? 수요자의 숫자. 그 다음 수익 가격, 수익 환원법. 그 다음 수익 임료, 수익 분석법. 그 다음 비교 방식은 주로 다 뭐가 들어가죠? 비준 들어가죠? 참고로 한번 보면 되고. 공시지가 요 기준, 그죠? 있습니다. 안 받으면 되고. 좀 말이 이상한 것들은 뭐죠? 복선 가격, 적산 임료, 이런 원가법이다. 한번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요 수익 방식은 수익성 부동산에 유용합니다. 수익성 부동산 평가에 유용하다. 이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는 안 내니까 시험에. 자, 그러면 한번 봐보시면 그걸 우리가 그 24번에 해설에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다음 24번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자, 수익 방식으로 임료를 구하는 법. 임료를 구하는 법은 수익 분석법이고 수익 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법이 수익 환원법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수익 방식으로 수익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수익 분석법이 아니라 수익 환원법이라 해야 되죠. 수익 환원법. 일부에 틀렸습니다. 원가 방식으로 적산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 하고 그 다음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이 가격 구하는 법이죠. 구하는 법을 복선 가격이라 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성의 바탕을 두고 비준 가격을 구하는 법이다. 임료는 뭐죠? 임대사례 비교법 한번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또 한번 간단하게 요즘도 한번 꼬르게만 봐놓으세요. 우리 크게 묻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묻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14강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국토의 계획 요 강의 된 거 하겠습니다. 25분부터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